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한 지 8년쯤 되는 돌싱녀예요.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결혼해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한 지 8년이 지났어도 아직 30대 후반이네요. 이혼하고 아이와 먹고 살아야 하니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경주마처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재혼을 앞두고 있죠.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는 효자 남편과 악독한 시모를 만나서 아주 등골까지 쭉쭉 다 뽑아 먹혔어요. 등신 같은 효자 남편과 마녀 뺨치는 시모라니 정말 최악의 조합이죠. 게다가 시모가 운영하던 대형 식당에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만성 습진이 생길 정도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받지 못했죠. 오죽 억울했으면 제가 이혼할 때 전 남편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이 재수없는 효자 새끼야. 며느리인 나만 부려먹고 호의호식하는 니네 엄마는 맨날 불쌍하다고. 노예처럼 고생한 나는 안 불쌍하냐? 이제 해방이다, 해방. 제 인생의 고생은 눈물로 얼룩진 10년의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결혼 생활 전후로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니 하늘이 감동했는지 이제서야 제게 여유를 좀 주시더군요. 강남 근처에도 못 가본 제가 이제 강남에서 제일 비싼 동네의 넓은 평수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질적인 여유와 심적인 여유를 함께 얻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여유롭게 사는 것도 겪어본 사람이나 잘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사실 지금 재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아이가 이미 훌쩍 커버린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갖게 되니 아이 키우는 방법도 다 까먹어버렸네요. 내년에 출산 예정이니 제 나이 39살에 둘째 아이를 낳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제 인생을 쭉 정리해보려고 해요. 한 번쯤은 제가 즐겨 찾는 사연살롱 여러분들과 제 인생을 공유해보고 싶었거든요. 서로 자기가 살아온 얘기 주고받으면 왠지 그 사람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잖아요. 제겐 사연살롱 구독자분들이 그런 존재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을 시원하게 한번 털고 앞으로 건강하게 출산하여 새로운 남편과 새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미진아, 지금껏 힘들게 살아오느라 수고했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빠는 천성이 참 착했어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나 엄마도 아빠에 대해 참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자상하고 스윗한 분이었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유독 가혹하게 대하더군요. 사회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은 그냥 등신이더라고요. 아빠는 시장에서 신발 도매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돈을 좀 만지는 것 같으니 아빠와 친하게 일하고 있던 상인이 아주 유망한 부동산 투자를 권했어요. 덩치가 큰 부동산이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다가 개발되면 수익을 똑같이 나누자는 제안이었죠. 긴급 개발 계획이 3개월 후에 발표되며 현실적인 수익은 3년 내로 난다면서 말이죠.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어렵게 빼낸 정보이기에 아주 친한 지인에게만 알려주는 투자처라고 했어요. 바보 같은 우리 아빠는 그 얘기를 믿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을 모았어요.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이죠. 몇몇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모아온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그리고는 3개월 후에 발표한다는 개발 계획만 손꼽아 기다렸죠. 딱 3개월 후. 기다리는 개발 계획은 간간무소식이고 대신 상인들의 전화가 빗발치더군요. 그날이 외동딸인 제 생일이어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킨 파티하고 있다가 우리 가족은 모두 그 날벼락을 고스란히 전해들었죠. 이 사장, 아니 이 새끼야. 그놈 전화 안 받고 톡했다는데 내 피 같은 돈 어쩔 거야.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고 모아둔 돈인데 아휴 내 피 같은 돈. 내 돈 돌려내. 아빠는 대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욕을 한 바가지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투자를 권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빠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아빠를 탓하고 욕하는 전화가 계속 빗발쳤죠. 이놈아, 너도 한통속이지? 우리가 신발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그 돈을 다 뜯어갈 생각을 하냐?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니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다 할 줄 아냐고. 완전히 사기였다는 걸 파악한 아빠도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해명하기 바빴어요. 박 사장님, 우리 다 같이 가서 그 부동산 눈으로 확인도 하고 서류상으로도 체크했잖아요. 저도 그놈한테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제발 흥분 가라앉히시고 경찰한테 신고도 하고 우리한테 사기친 놈 같이 잡으러 갑시다. 뭐야? 니네 다 한통속이잖아. 이 사기꾼 놈들. 네가 내 돈 대신 다 갚아. 우리 엄니 노후 비용까지 싹 다 털어넣었구만. 니네가 우리 엄니까지 다 죽인 거야. 네가 그놈 못 잡으면 니네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급기야 우리 가족 얘기까지 나오자 아빠는 더 쇼크를 받으셨는지 호흡이 가빠지더니 뒤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에서는 억울함의 눈물이 한 줄기 흐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였죠. 엄마와 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아빠, 이렇게는 안 돼요. 아빠가 왜? 아빠도 피해자인데 왜? 엄마와 저는 어떻게든 아빠를 살려보려 갖은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119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조치를 받긴 했지만 이미 사후 경직되어 몸이 뻣뻣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생일날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빠가 장사하던 신발 도매 시장에서 우리 가족은 역적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살던 집과 시장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된 거죠. 엄마와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주부로만 살던 엄마는 외동딸인 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젓갈을 떼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팔기 시작했어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는데 원래 몸이 약했던 엄마는 겨울에 동상이 심하게 걸려 발가락이 썩기 직전 상태까지 가고 말았죠. 엄마, 병원에서 이러다가 엄마 발가락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리어카 끌고 나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엄마까지 잘못되면 난 진짜 어떻게 살라고. 하나뿐인 딸내미인 제가 너무 걱정을 하니 엄마는 더 이상 노점 장사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 식당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규모는 큰 식당이었지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곳은 아니었기에 종업원인 엄마가 그나마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에서 엄마 혼자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래도 월세집에서 세 끼 밥 먹고 나름 평탄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그 잠깐의 평화로움도 인정하지 않더군요. 엄마가 자꾸 하혈을 하고 체중이 쭉쭉 빠진다기에 받아본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미 림프선을 타고 암이 곳곳에 퍼진 상태였죠.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큰 충격을 넘어서 공포감이 들더군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기에 그래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를 최대한 살려내야 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절대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미 말기암에 체중이 다 빠져버려 피골이 상접한 엄마였기에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에 일단 치료비를 구하는 게 최우선이었죠. 고등학생인 제가 치료비 구할 곳은 많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께 손을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최후의 방법으로 사경을 헤매던 엄마를 대신해 엄마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영업이 거의 끝나갈 시간의 식당엔 여자 사장과 그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더군요.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빌다시피 병원비를 구걸했죠. 사장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만 저희 엄마가 유방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병원비를 좀 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시고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뭔가 싸늘한 인상의 여자 사장은 절 째려보며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야, 박복자 그 아줌마가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일했다고 내가 돈을 빌려주냐? 여기가 뭐 은행이야 천당포야. 다짜고짜 돈 빌려달라면 내 주머니에서 돈 한 푼이라도 꺼내줄 줄 알았냐? 어서 돌아가. 네 이미 평간호나 제대로 해. 말기암이면 어차피 죽게 생겼구만. 뭐하러 관짝에 들어갈 사람한테 돈을 버리냐? 그냥 곱게 가게 내버려둬. 그 여자 사장의 말 속에 피눈물이 나고 한 대 치고 싶은 욕구가 턱까지 치솟았지만 꾹꾹 참고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엄마 간병을 마치고 난 후 이 식당에 와서 일할게요.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하루 종일 일해서 이자까지 꼭 갚겠습니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던 사장 아들이 절 손수 일으켜주며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나중에 이분이 이래서 갚는다잖아요.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사장 아들의 긴 설득 끝에 여자 사장에게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었죠. 그 돈으로 엄마에게 항암 치료도 해드리고 입원 치료도 받게 해드렸어요. 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엄마 옆에 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간병했고요. 엄마는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했던 의사의 예상보다 좀 더 사셨어요. 10개월 정도 후에 엄마는 제 품에서 눈을 감으셨죠. 엄마 곁에서 간병했던 10개월 동안 전 매일 일기를 썼어요.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말이죠. 짬을 내서 기록으로 남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빠를 허무하게 한순간에 떠나보낼 때와는 달리 엄마와의 이별은 마음의 준비라도 할 시간이 주어졌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직도 그때의 그 일기들을 볼 때면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부자였다면 아빠와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돈이 왼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없는 돈이었지만 최대한 쥐어짜내서 장례식까지 치러들었어요. 엄마 장례식 첫날 식당 아줌마와 그 아들도 왔어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야, 내 돈 언제 갚을 거냐? 어차피 1년도 못 가서 죽을 사람한테 뭐하러 돈을 쏟아붓니? 네가 전에 말했듯이 너라도 우리 식당 와서 일하면서 갚도록 해라. 최저시급으로 그 돈 다 갚으려면 앞으로 몇 년간은
하루 종일 일해도 다 못 갚지 않겠니? 내일부터 당장 나오도록 해. 아무리 어려울 때 돈 빌려준 사람이지만 말본새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더군요. 화가 나서 따져 물었죠. 사장님, 지금 사람이 죽은 마당에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셔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저 그 돈 안 떼먹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세게 나오니 아무 말 없이 식당 주인이 쌩하니 가버리더군요. 그 아줌마가 나가고 주인 아들이 제게 대신 와서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미진씨. 우리 엄마가 마음은 여리고 착한 사람인데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 아들들 키우느라 성격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그나저나 미진씨 진짜 장하네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어머니 간병에 장례까지 다 치르고 대단해요.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장례식 마칠 때까지 옆에 함께 있어드려도 될까요? 힘쓰는 일은 제가 다 할게요. 미진씨는 피곤하면 들어가서 좀 쉬어요. 이렇게 길게 말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식당 주인 아들인 강준성, 이 사람의 마음씨와 말투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죠. 이 사람 말대로 전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이 남자 덕분에 간간히 장례식에 온 손님들을 받으면서도 잠깐씩은 눈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엄마의 장례식에서 이 남자와 함께 있으니 마치 이 사람이 내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처럼 크게 느껴지더군요. 그 후로 전 식당 주인 아줌마와 약속한 대로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는 20대 초반에 아들 둘을 낳고 남편도 일찍 죽어 홀로 된 사람이었어요. 아들들도 20대 초중반이었으니 주인 아주머니도 40대 후반밖엔 안 된 사람이었죠. 지금 40대 후반이라 생각하면 엄청 젊은 나이지만 그땐 제가 19살이었고 주인 아줌마가 워낙 서슬퍼런 양반이었기에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주인 아줌마의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했는지 다른 지역 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장례식을 도와줬던 둘째 아들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식당 일을 돕고 있었죠. 전 식당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인 준성 씨와 가까워졌어요. 우리 엄마 장례식에 끝까지 함께 해주며 도와준 보답으로 조그마한 선물도 하고 나가서 따로 밥도 먹으며 친해졌죠. 준성 씨가 절 여자로 보는 게 느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백을 하더군요. 미진 씨 처음 우리 식당에 왔을 때 천사가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엄마 아프실 때라 울상이었으니 우울한 천사같이 보이더군요. 미진 씨의 하나뿐인 엄마가 돌아가셔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 일을 계기로 미진 씨를 만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미진 씨 어머님이 우리 식당에서 일하실 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딱 사위 삼고 싶다고요.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미진 씨만 좋다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할게요. 나 미진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나만 믿고 따라와 줄래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진정하려 했지만 눈물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더군요. 맘속으론 당연히 예스라고 하고 싶었지만 말도 못할 정도로 엉엉 울고 말았네요. 중학교 때 갑자기 아빠가 잘못되면서부터 한 5, 6년간은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마지막 가족이었던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니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제안이었죠.
우린 그날부로 당장 커플이 되어 결혼을 추진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모에게 말을 꺼내보았죠. 우선 아들인 남친이 먼저 얘기를 꺼냈고 예비 시모가 절 째려보며 저 멀리서 다가오더군요. 여시 같은 년이 결국엔 일을 냈구나. 어차피 난 어릴 적부터 똑똑한 내 아들 준영이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니 막내 준성이는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상관없다. 우리 큰아들 준영이는 장차 치과 의사가 되어 부잣집으로 장가 보낼 거니까 니는 이 식당에서 10년간 어디 한번 열심히 일해봐. 그럼 이 식당 물려줄 테니. 결혼 허락을 받아서 좋긴 했지만 큰아들만 죽자고 편애하는 예비 시모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군요. 바보 같은 남친은 본인보다 형을 더 좋아한단 예비 시모의 말을 직접 듣고도 그저 결혼 허락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만 했어요. 어쨌든 우리 커플은 나름 순탄하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 시모와 합가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 후로 10년간 매일같이 지옥이 펼쳐질 줄은 그땐 몰랐어요. 식당에서 일하면 10년 후 이 식당을 물려준다고 한 시모의 말만 믿고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마치 이 식당의 주인인 것 마냥 주인의식을 갖고 손님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머리를 썼죠. 큰 규모의 식당인 것에 비해 매출이 빈약했기에 인터넷과 책까지 뒤져가며 연구를 했어요. 메뉴를 개선하여 두세 가지 종목으로 집중했으며 포장 용기와 가격까지 차별화를 해 포장 손님들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누가 맛있는 냄새 폴폴 풍기며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덩달아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당은 밖에선 안이 잘 보이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해 오픈된 인테리어로 바꾸자며 시모에게 건의했죠. 돌아오는 첫 반응은 당연히 쌍욕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시모에게 하도 욕을 들으니 나중엔 별 감흥도 없더군요. 야, 이 년은 일은 안 하고 맨날 돈 쓸 궁리만 하지. 내가 하찮은 널 왜 며느리로 받아준 줄 알아? 이 식당에서 공짜로 일 시켜 먹기 위해서야. 멀쩡한 인테리어를 왜 바꾸려 들여? 그 돈이 다 얼마인 줄이나 알아? 햇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서 일해. 어머님, 제가 언제 시간 허투루 쓰는 거 보셨어요? 이게 어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다 어머님 식당 잘 되게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요. 저한테 욕할 시간에 시장 한 번 더 나가서 세상 물정 좀 파악하세요. 무턱대고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개선을 해야 장사가 잘 되죠. 뭐야? 2년이 며느리 주제에 어따 대고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이 애미애비 없는 년, 버릇없는 년 같으니라고. 하지만 저도 20대 초반의 나이였기에 젊은 치기로 시모한테 절대 지지 않았죠. 시모를 설득해서 인테리어를 오픈형으로 바꾸었고 결과는 초대박이었어요. 물론 블로그와 유튜브를 비롯한 바이럴 마케팅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고요. 어쨌든 우리 식당은 환골탈태하여 매출은 수직 상승하였어요. 더 이상 옛날 그 고리타분하던 그 식당이 아닌 그 지역에서 굉장히 핫한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매스컴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 순수익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대형 인기 식당이 된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저는 눈물겨운 노력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월급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저 식당 사장인 시모로부터 반찬값, 생활비 정도만 받을 뿐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 천치가 따로 없지만 그땐 우리 부부 둘 다 어렸고 시모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0년만 식당 잘 운영하면 우리 부부에게 물려준다던 시모의 약속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던 시모로부터 10년 후 뒤통수를 망치로 3개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만일 애초에 알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을 테고 정당한 월급을 받아냈을 거예요. 순진했던 우리 부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식당 일에 매달렸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탓인지 쉽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지 않더군요. 1년, 2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조급해졌죠. 식당이 잘 되어 직원을 많이 채용하자 시모는 오히려 밖으로 돌더군요. 50살 되기 전에 많이 즐겨야 한다며 맨날 놀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시모가 어느 순간부터 좀 뚱뚱해지더군요. 삐쩍 고른 몸이었는데 갑자기 배만 볼록하니 나왔어요. 어느 날은 식당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시모가 우리 부부를 앉혀놓고 웬 70대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인사해라. 내 남자친구시다. 우리 곧 결혼한다. 뱃속에 아기가 생겼지 뭐냐. 나이 49에 임신을 하다니. 참. 그래도 이미 생긴 생명을 어쩌겠냐. 축하해주렴. 우리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를 생각이니 니네가 협조 좀 해라. 세상에나. 시모가 49살에 임신을 해서 배가 그렇게 나온 거였다니. 아직 20대인 전 임신을 하려 해도 잘 안 돼서 고민이 많던 차에 시모가 애를 먼저 갖다니. 전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새 시부라며 인사시키던 나이 70줄의 할아버지는 보통 사람은 아니더군요. 좀 쎄한 느낌이 있었죠. 첫 만남에 우리 부부에게 돈을 요구했거든요. 남들은 이 나이에 애를 갖게 되어 창피하지 않냐고 하지만 난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몰라. 나의 정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인께 말이야. 어쨌든 각설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인께. 너희들 시애미 임신 축하금은 당연한 거 아니겠니? 족보를 다 뒤져봐라. 조상 중에 나이 49에 애 가진 사람 있나 말이야.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으니까 두당 최소 2천씩은 준비해 다오. 여기도 장사도 잘 되는 식당이니까 굽을 쳐넣은 돈 많을 거 아니냐. 알겠지? 두당 2천씩을 준비하라면 우리 부부에게 4천만 원을 뜯어가겠다는 건데 어이가 없었죠. 아니 새아버님, 지금 4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건가요? 천만남에 정말 뜬금없네요. 저희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 생활비 정도 빠듯하게 받고 일하고 있어요. 49살에 임신하신 게 얼마나 큰 경사라고 몇 천만 원을 말씀하시는지. 그럼 저희 300만 원 정도 축하금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예비 시부라는 할아버지에게 300을 뜯기고 시모의 임신으로 좀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에 저희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삼신할매가 한 지붕에 2명의 아기를 점지해 주셨더군요. 시모가 지독한 입덧을 거쳐 태교 여행이며 아기 옷을 산다고 밖으로만 돌며 저에게 식당 일을 다 시킬 동안 묵묵히 들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식당 일이며 집안일을 그대로 다 시키더군요. 정말 빡쳤죠. 어머님, 저 혹시라도 애게 잘못될까봐 이렇게 계속 고강도의 일은 못하겠어요. 식당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으니 가사 도우미 알아볼게요. 뭐? 집안일이 뭐 그렇게 많다고 하기 싫어하더냐? 참, 난 이제 만삭에 가까우니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새 시아버지랑 여행이나 갈라니깐. 그제서야 겨우 가사 도우미를 쓰면서 집안일에서는 손을 뗄 수 있게 됐어요. 식당 일을 거의 남편에게만 맡기고 많이 쉬었죠. 진짜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걸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미련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만삭이 되고
며느리인 저의 배도 점점 불러올 때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새 시아버지라는 그 능구렁이 같던 양반이 자취를 감춘 거였어요. 아들아, 나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시아버지가 내 돈이랑 준성이 돈 갖고 튀어버렸다. 며칠간 연락이 안 돼. 아유, 어쩌냐 내 돈. 식당에서 벌어놓은 돈 다 갖고 가버렸다. 이런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아니 여보, 당신 돈까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한테 언제 준 거예요? 등신 같은 남편은 우물우물하며 대답하더군요. 미안해 자기야. 새아버지 될 분이 돈 달라고 하니 줄 수밖에 없었어. 우린 식당에서 또 돈 벌면 되잖아. 엄마랑 나랑 합쳐서 몇 억 뜯기긴 했지만 그냥 다 잊고 새 출발합시다. 남편의 말인지 방구인지 모를 발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뭐? 새 출발?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 이제 아이 아빠가 될 사람이 돈 한 푼 없어서 어쩌려고 그래. 아, 내 팔자야. 얼른 경찰에 신고해서 당장 그 돈 찾아와. 하지만 작정하고 도망간 노인네를 찾기란 어려워 보였어요. 대체 어느 구석에 잘도 숨었는지 경찰도 그 노인네를 찾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수익을 날리고 난리난 상황에서 시모는 출산을 했고 저도 몇 개월 후 출산했어요. 신생아가 2명이 동시에 생기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남편은 카운터를 봐야 하니 저 혼자 독방 육아를 했더랬죠. 그런데 거의 쌍둥이를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시모가 자기 힘들다고 자기 애기, 그러니까 저한테 희동생까지 맡겨버리더군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나날들이 계속되자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어머님, 저한테 신생아인 도련님까지 완전히 맡겨버리시면 어떡해요? 저 혼자 졸지에 아기를 2명이나 보게 됐잖아요. 이렇게 단 1시간도 안 보실 거면 대체 애를 왜 낳으신 거냐고요. 아니, 처년이 애 낳더니 이제 눈가리에 배는 게 없구나. 야, 내가 나이 50줄에 2시간씩 차가며 애를 보면 쓰러지지 않고 배기겠냐? 이 시엠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난 쓸모 있는 아들내미 낳았고 넌 쓸데없는 딸내미 낳았잖냐? 암만 아들이 더 귀하지, 안 그래? 네 딸보다 내 아들을 더 잘 돌보란 말이다. 시모라는 여자한테 말을 해봤자 소 귀에 경일 끼었어요. 도통 제 얘기가 통하질 않고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었죠. 그 나이에 아들 낳았다고 딸 낳은 절 폄하하며 엄청나게 자랑은 하더군요. 전 시모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육아 도우미를 쓰면서 버텼어요. 애 낳아서 힘들 때 친정이 없으니 심적으로 더 힘들더군요. 친정엄마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었죠.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를 향해 다짐 또 다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우리 예지 잘 키울게요. 그리고 시없는 식당도 잘 물려받아서 보란듯이 잘 살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열심히 살겠다던 다짐을 또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치대를 졸업하고 지방 치과병원에서 페이닥터도 일한다던 아주버님이 결혼과 동시에 치과를 개업한다며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맨날 돈 뜯어가는 작자들만 있으니 돈이 모일 리가 없었죠. 시모는 그토록 좋아하던 치과의사 아들이 부잣집 여자한테 장가간다니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시모가 큰아들이라면 어찌나 껌뻑 죽던지 큰아들 진료하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고 일하고 있는 치과도 못 가게 했더랬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치과 의사 가족을 냅두고 다른 곳에 가서 치과 치료를 해야 했죠. 야 며느리야, 너 돈 좀 내놔봐라. 우리 귀한 큰아들이 장가 간단다. 예비 며느리네 집안이 동남아에서
리조트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이랴. 우리 큰아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치대도 한 번에 합격하고 워낙에 잘났으니 드디어 준체벌쯤 되는 집안에 장가가는구나. 이참에 치과 개업까지 한다니 너 돈 모아둔 거 싹 다 내놔봐라. 아니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어딨어요 어머님. 10년 채우면 어차피 저희한테 식당 물려주실 거라면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시고 매번 생활비만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준재벌집에 장가간다면서 처가에서 병원 하나 안 차려준대요? 그 처갓집이 동남아의 리조트랑 다른 부동산이 수십 개 있는데 거기에 현금이 다 묶여 있단다. 넌 돈이 없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현금 묶여 있으면 당장 융통이 잘 안 되는 법이야. 이번엔 확실히 지참금 좀 내놔봐. 맨날 돈 없다고 뻥카 날리지 말고. 시모는 내게 뻥카라고 했지만 정말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예지 키워야 하는 돈이었기에 그 쌈짓돈을 시댁에 다 뺏길 순 없었죠. 최대한 죽는 소리 하며 아주버님 결혼과 치과 개업에 100만 원 정도만 보태고 말았어요. 100만 원도 저에겐 큰 돈이었죠. 평소에 우리와 왕래도 잘 없어 남이나 다름없던 아주버니는 치과를 개원했어도 우리 가족을 부르지도 않더군요. 결혼은 호텔 결혼식장에서 또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던지 생전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은 처음 봤더랬죠. 아주버님의 결혼식에만 수천만 원을 쓴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걸 보고 질투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둘째 아들인 내 남편을 대하는 시모의 태도와 금전적인 지원이 아주버님과는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시모에 대한 미운정마저 뚝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 집에 아이가 2명이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나자 시모와 함께 살던 그 집이 좁게 느껴졌어요. 또 그 집에 살면서 내 아이와 동갑인 시동생까지 키워줘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지쳐버렸죠. 분가를 하고픈 마음이 커져서 남편에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등신 같은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답을 못하더군요. 아, 분가? 돈? 미안해 예지 엄마. 저번에 형 결혼하고 치과 개업한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줬어. 우리 엄마가 너무 간곡히 부탁하시길래 말이야. 남편이 착해서 좋았고 결혼까지 했지만 살면서 보니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등신 같은 성격이었더군요. 또 돈을 시댁에서 다 갖고 갔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뭐? 미쳤어? 그 돈은 예지한테 쓰려고 조금씩 모아놓은 거였는데 그 돈까지 시댁에 다 바쳤다고? 자기 형 재벌집에 장가갔다며. 우리가 거기서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뭐? 나 4명에 못 살겠네 진짜. 전 너무 억울한 맘에 시모한테 바득바득 우겨서 1년에 걸쳐 그 돈을 다 받아냈어요. 시모는 제게 지독한 년이라고 욕했지만 저라도 지독해지지 않으면 평생 돈을 한 푼도 못 모을 것만 같은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갚아야 할 돈은 진즉에 다 갚았죠. 등신 같은 남편에 대한 정도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시모가 약속했던 10년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10년만 버티면 이 식당을 우리 부부에게 물려준다 했으니 전 그것만 기다리며 쎄 빠지게 식당 일을 하고 있었죠. 10년이 다 돼가고 시모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 부부 결혼하고 이 식당에서 일한 지 10년 다 돼가니 저희가 물려받아서 계속 운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식당 수익도 저희가 관리할게요. 뭐? 또 쓰잘데기 없는 소리 찌꺼린다. 이 식당 우리 큰아들한테 물려줄 테니 그렇게 알아라.
전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팔이 날리던 식당을 이렇게까지 키운 게 누구 덕인데, 아무리 아줌마를 쓴다고 해도 레시피며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게 저이니 온몸에 파스 붙여가며 굳은 일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치과 의사하는 큰아들에게 이 식당을 물려준다니 망치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동안 이 식당에 제 전물물 다 바쳐 일해왔는데 누굴 줘요? 멀쩡히 치과의사하고 있는 아주버님한테 식당 운영을 맡긴다고요?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님, 단단히 거짓말쟁이시군요. 아들 부부한테 무려 10년 동안 뻥치신 거예요? 네 참, 진짜 그렇게 하시면 저희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시라고? 니네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시애미를 죽이기라도 한단 말이냐? 어디 죽여봐라. 내 재산 다 뺏어 가보라고. 허. 이렇게 전 심어와 한바탕 하고 있었고, 등신 같은 남편은 옆에서 누굴 말려야 할지 몰라서 어리버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식당으로 아주버님이 불쑥 찾아왔더군요. 그런 일은 거의 없었기에 저희 가족은 놀란 눈으로 시아주버님을 쳐다봤어요. 아니, 우리 큰아들이 웬일로 엄마 식당에 찾아왔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아주버님은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웬 서류를 내밀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번에 저 믿고 찍어주셨던 도장 때문에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들? 저번에 보증 서준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냐? 아니, 니네 처갓집이 준 재벌인데 그쪽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냐? 그렇게 돈 많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삭 망했다는 거야, 뭐야? 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와이프 집도 부모도 다 가짜였어요. 엄마, 얼마 전에 낳은 우리 쌍둥이들도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해봤더니 불일치래요. 어떡해요, 엄마.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추궁했더니 내 돈까지 싹 다 갖고 웬 외간 남자랑 도망갔더라고요. 아마 그놈이 쌍둥이들 아빠인가 봐요. 순식간에 아주버님이 쏟아내는 말들이 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끝내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엄마, 나 치과의사도 아니에요. 치위생사인데 그동안 거짓말 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치과에 오지 못하게 한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큰아들이 나한테 가졌던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 거짓말한 거예요. 죄송해요. 시몬은 아주버님의 연속된 폭탄 발언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바로 119를 불러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수술을 통해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태어날 수 있었죠. 아마 시모가 아직 50대였기에 회복이 빨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연대 보증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8년 전이라 보증 잘못 써면 온 집안이 폭삭 망하던 때였죠. 그렇게 장사 잘하던 식당까지 빚쟁이들한테 넘어가고 집까지 뺏긴 채 우린 다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어요. 진짜 무서운 사채업자들이 협박하는 통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지를 길바닥에서 키울 수는 없었으니 전 지인의 집으로 아기 용품만 챙겨서 들어가게 됐어요. 고맙게도 남편과 저 그리고 예지까지 세 식구를 받아준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아직 어린 시동생을 데리고 그토록 좋아하던 큰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거기도 전재산 다 뺏기고 어렵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기거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불쌍한 우리 엄마랑 내 어린 막내 동생을 버리고 따로 살자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자는 거야? 내 친구가 우리 세 식구 지낼 방을 내준다는 것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시모랑 시동생까지 함께 살 방도 내달라고 해?
그리고 지금 어머님만 불쌍하다는 거야? 무일푼이 된 나랑 예지는 안 보여? 그렇게 당신 엄마가 좋다면 쫓아가서 같이 살든가. 제 말에 묵묵히 절 따라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마마보이 등신 천치 같은 남편의 선택은 자기 엄마였죠. 미안해 자기야. 일단 엄마를 좀 돌보러 형네 집에 가서 당분간 있을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말이야. 뭐? 지금 나랑 예지는 버리고 시댁 식구들만 챙기러 가겠다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갈 거면 나랑 이혼 도장 찍고 가. 도저히 등신 같은 당신 못 믿고 살겠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렇게 남편과 허무하게 이혼 도장 찍고 갈라서게 됐어요. 그놈의 악독한 시댁 식구들이 뭐 그리 불쌍하다고 눈물까지 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남편과 깨끗하게 갈라서니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오롯이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지만 다소 여유 있는 경제 상황의 주부 친구가 너무 고맙게도 우리 예지까지 등하원 시켜준다는 말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예지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닥치는 대로 살 길을 찾았어요. 우선 소상공인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조그마한 식당을 차렸고 제가 시모의 식당을 크게 키웠던 노하우를 살려 그대로 적용했죠. 제가 장사 잘하는 재능은 있는지 다행히 식당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고 통장에 돈도 많이 쌓이더군요. 그동안 대출도 다 갚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크게 보답할 수 있었어요.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죠.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전 남편의 집은 그 지방에 식당을 차렸다가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위생사인 아주버님의 소득에만 거의 의존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쩐지 전 남편은 약속했던 양육비도 거의 주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잘 벌고 있으니 코딱지만한 돈 따위 별로 아쉽지도 않았지만요. 전 하나의 식당에서 만족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법인을 세우기 위해 다각도로 알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인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현 남친도 돌싱이었는데 우리 예지를 친딸 이상으로 생각해주며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어요. 본인도 자수성가한 타입이라 어려웠던 제 과거도 잘 이해해 주었고요. 제 나이 38살에 현재 남친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마 출산은 39살에 할 것 같네요. 요즘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산모도 많더라고요. 우리 예지가 워낙 커버려서 갓난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다 까먹어버렸지만 육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저보다 더 잘 키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남친과 성대한 재혼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영위해보려 합니다. 아직도 미친 시댁에서 10년간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뼈 빠지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억울하긴 해요. 하지만 거기서 몸소 체득한 노하우로 저만의 사업을 이 정도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를 두고 절 죽자고 일시켜 먹은 시모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하네요. 어쨌든 그쪽은 나락에 빠져있고 전 천국에 있으니 최종적으로 제가 승리한 거 맞겠죠? 이제 새로운 가정에 집중하여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쎄빠지게 고생했으니 저 행복할 자격 충분하죠. 저보다 더욱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도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지자고요.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